경찰이 못한다면 내가 한다. 북한 패부두 자정입니다. 야, 여자 하나 잡아! 조폭 3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릅니다. 하리는 피합니다. 회전킥 한 방에 첫 놈이 나가떨어지죠. 이 미친년! 두 번째 놈이 달려듭니다. 팔목을 꺾고 파이프를 빼앗습니다. 딱 10초 만에 세 놈 모두 바닥이에요. 전직 UDT 대원 할인. 2년 전까지 바다의 유령이었던 여자입니다. 지금은 그냥 동네 수영 강사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컨테이너 옆 핏자국, 깨진 봉인.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실종 24시간도 안 됐고요. 나중에 지켜보죠. 항만 밀수 조직과 결탁한 부패 권력. 법이 외면한 자리에서 하리는 결심합니다. 주먹으로, 발로, 정의로 싸우겠다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여자의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하리는 즉시 눈을 떴습니다. 10년 동안 UDT에서 훈련받은 몸은 알람보다 빨랐죠. 하지만 오늘은 전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버지의 동료인 박 기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하린 씨, 죄송합니다. 이른 시간에. 혹시 아버님 집에 계세요? 아니요, 제 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 아닙니다. 그냥 연락이 안 돼서요. 괜찮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북한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거리를 달리며 하리는 며칠 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셨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연립주택이었죠. 계단을 뛰어 올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에 아버지의 작업 가방이 없었습니다. 출근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벽시계를 보니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6시에 출근하셨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죠. 걱정되네.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침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식사를 하실 테니까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시금치, 계란, 두부, 김치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계란도 부치고 밥도 지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여전히 받지 않으셨죠. 하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북항으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 구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차를 몰아 북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는 노동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죠. 배달 트럭 소리와 지게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작업 구역은 3번 부두였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곳이었죠.
하리는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하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기사였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아버지 못 보셨어요? 그게 어젯밤부터 안 보이세요. 퇴근도 안 하시고 퇴근을 안 하셨다고요? 하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쯤까지는 계셨는데 그 뒤로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 때문에 늦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까지 연락이 안 돼서 하리는 아버지의 작업 구역으로 뛰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 아버지가 관리하던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용 장갑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장갑, 아버지가 늘 끼고 다니던 것이었죠. 하리는 무릎을 꿇고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컨테이너 봉인 장치가 깨져 있었습니다. 금속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봉인이 깨진 걸까요? 박 기사가 뒤따라왔습니다. 이게 대체... 하린이 바닥을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무언가 검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죠. 이건 피 아닌가요? 박 기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리는 얼룩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끈적한 느낌이었습니다. 코에 대보니 비린 냄새가 났습니다. 피가 맞았습니다. 박 사장님, 어제 여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새벽에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왔어요. 새벽에요? 네. 새벽 3시쯤이었나? 평소에는 낮에 들어오는데 이상했어요. 그 컨테이너 어디 있어요? 저쪽 격리 구역에 있을 겁니다. 작업 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거든요. 작업 금지. 하린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컨테이너 확인하려고 하셨나요? 아마도. 철수 씨가 규정 어기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하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래서 위험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러시죠. 하린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경찰이 도와줄까요? 증거도 불확실하고 실종된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리는 다시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장갑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항구를 지켜온 아버지의 흔적이었죠. 기다리세요, 아빠. 제가 꼭 찾을게요. 하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부산 북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린은 밤새 북항을 헤맸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버지가 일하는 구역으로 달려갔죠.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늘어선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멀리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구의 밤은 고요했지만 하린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손전등을 켜고 아버지의 작업구역을 비췄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관리하던 컨테이너 앞에 섰을 때 하린의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비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컨테이너 봉인 장치가 깨져 있었습니다. 금속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봉인 번호가 적힌 플라스틱 태그도 찢어진 채 버려져 있었죠. 하린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군용 박스에서나 볼 수 있는 특수 마킹이었습니다. 할인은 UDT 시절 무기고에서 수없이 봤던 표시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천천히 옮기며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컨테이너 문짝 옆 바닥에서 검붉은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른 혈흔처럼 보이는 자국이었죠. 할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손가락 끝에 끈적한 감촉이 느껴졌고 비린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이건 피야. 할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할인은 손전등을 든 채 주변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컨테이너 뒤편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작업용 장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끼고 다니던 낡은 가죽 장갑이었죠. 아버지, 장갑을 집어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인은 장갑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UDT에서 훈련받았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침착하게,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봉인 조각, 군용 마킹, 혈흔처럼 보이는 얼룩, 아버지의 장갑까지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촬영했죠. 증거를 확보한 뒤 할인은 항구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의 동료인 김 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 씨, 밤새 찾으셨어요? 김 사장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작업구역 가봤는데 이상한 흔적이 많았어요. 컨테이너 봉인도 깨져 있고 피 같은 것도 있고. 뭐라고요? 피요? 김 사장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버지 퇴근하기 전에 뭐 특이한 일 없었어요?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철수 씨가 오후에 새벽에 들어온 컨테이너 때문에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들어온 컨테이너요? 할인이 되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새벽 3시쯤 들어왔다고 했어요. 보통은 낮에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는 작업 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대요. 작업 금지요? 왜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하더라고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할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컨테이너, 작업 금지 지시, 그리고 아버지의 실종.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죠. 혹시 우리 아버지가 그 컨테이너를 열어본 것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철수 씨가 평소에도 규정 안 지켜지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확인하려고 하셨을 수도. 김 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인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곧바로 부산 북부경찰서로 차를 몰았습니다. 경찰서는 항구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죠. 오전 7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번호표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15분을 기다린 뒤 할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창구에 앉은 30대 초반의 남자 경찰관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할인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실종자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 65세입니다. 북항에서 컨테이너 관리 일을 하십니다. 실종된 시각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어제 저녁 6시 반쯤 퇴근하셨어야 하는데 안 오셨어요. 동료들도 찾았지만 못 찾았고요.
경찰관은 화면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연락 없이 늦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한 번도 무단으로 자리 비운 적 없으세요. 늘 정확하게 퇴근하시는 분이에요. 할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정식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직 20시간도 안 지났네요. 하지만 현장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할인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깨진 봉인, 혈흔처럼 보이는 얼룩, 군용 표시 흔적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이게 혈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기름 얼룩일 수도 있고 녹물일 수도 있죠. 경찰관이 사진을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기름 얼룩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져봤는데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비린내도 났어요. 만졌다고요? 그럼 현장을 훼손하신 거네요. 나중에 조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장 훼손이요? 아버지를 찾으려고 한 건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폭행 증거도 확실하지 않네요. 실종된 지 24시간도 안 됐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4시간 지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할인 쪽을 돌아봤죠. 진정하세요. 항만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영상 확보도 쉽지 않고요. 사각지대가 많다는 게 수사 안 하는 이유가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단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단 24시간 지나서 다시 오세요. 그때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하루 연락 안 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나중에 지켜보죠. 나중에 지켜보죠? 할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벌써 다음 민원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할인은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이게 전부라는 말인가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복도 끝에서 경찰관 2명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쪽 실종건 말이야.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대. 응?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해경 쪽이 관할이라 우리가 간섭하기 어렵다더라. 위에서 직접 그러셨어. 아, 그래. 복잡하네. 그럼 그냥 넘기는 거야? 어쩌겠어. 윗선에서 그러는데. 두 경찰관이 할인을 지나쳐 갔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해경이 관할이라 간섭하기 어렵다. 위에서 직접 그러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할인의 가슴 속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일부러 손을 떼고 있다는 건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막고 있다는 건가요? 아버지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할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의심스러운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피하고 있었죠. 누군가 더 큰 힘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UDT에서 배운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적을 추적하는 감각,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집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경찰이 못한다면 할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에는 할인의 목소리만이 울렸죠. 내가 한다. 할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할인은 다시 전사로 돌아가야 했죠.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할인은 스스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경찰서가 뒤로 멀어졌습니다. 할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 UDT 시절 장비를 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할인이 직접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부산 항구의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곧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공간이었죠.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박스들 사이로 구석에 놓인 커다란 검은색 상자가 보였습니다. UDT 시절 사용하던 장비 상자였습니다. 퇴역하면서 봉인했던 상자였죠. 할인은 무릎을 꿇고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느껴졌죠. 잠시 망설였지만 곧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속음이 울리며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익숙한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수복 야간 투시경, 전술용 장갑, 로프, 소형 공구 세트, 그리고 각종 특수 장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지만 모든 장비가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할인은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 점검했습니다. 전술용 장갑을 끼자 손에 딱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시야를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로프를 꺼내 강도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튼튼했죠. 할인은 로프를 허리춤에 감았습니다. 소형 공구들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할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전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저녁 8시 할인은 다시 북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이었죠. 항구 노동자들이 모이는 선술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선술집 안은 담배 연기와 소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할인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동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할인 씨, 여기 앉으세요. 박 기사가 할인을 보자마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노동자였죠. 철수 씨 소식 들었어요? 아직이요. 경찰도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알아보려고요. 할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접이요? 위험할 텐데. 요즘 항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박 기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에 뭔가 이상한 거 목격하신 분 계세요? 할인이 테이블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젊은 노동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최 씨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노동자였죠. 어떤 일이었는데요? 새벽 3시쯤 컨테이너 한 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평소와 달랐어요. 작업 금지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작업 금지요? 그게 뭔가요? 아무도 열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온 거죠. 최 씨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철수 아저씨가 되게 화나셨어요. 규정 위반이라고 하시면서요. 컨테이너 봉인 상태도 이상하다고 하셨고요. 봉인이 어떻게 이상했대요? 일반 화물용이 아니라 군용 봉인 같았대요. 철수 아저씨가 군대 계셨잖아요. 그래서 알아보신 거죠. 군용 봉인. 할인이 현장에서 봤던 마킹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을 본 것 같더라. 박 기사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본 것 같다고요? 응. 퇴근 전에 그쪽으로 가는 걸 봤거든. 손전등 들고 말이야.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컨테이너 지금 어디 있어요? 3번 부두 쪽에 있을 거야. 거기 격리 구역이거든. 조심하세요, 할인 씨. 요즘 항구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돌아다녀요. 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일반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복장도 다르고 분위기도 험악하고 뭔가 조직 같은 느낌이에요. 할인은 노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선술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죠. 3번 부두로 가야 했습니다. 북항 3번 부두는 항구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구역이었죠.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쌓여 있고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두웠습니다. 할인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UDT에서 배운 은밀 침투 기술을 사용했죠. 발소리도 없는 UDT 걸음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아닌 발끝부터 땅에 닿게 하며 체중을 분산시켰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2명의 남자가 컨테이너 하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림자를 따라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움직였죠. 10m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남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빨리 옮겨. 새벽 전에 끝내야 한다고. 알았어.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저번에 노인네 하나가 여기 와서. 닥쳐. 그런 얘기 하지 마. 들키면 우리도 끝이야. 노인네. 아버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남자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려는 순간 할인이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첫 번째 남자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UDT에서 배운 실전 타격이었죠. 팔꿈치로 남자의 목 뒤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경추 바로 아래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급소였습니다. 남자는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소리를 듣고 돌아보려는 순간 할인의 무릎이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복합 타격이었죠. 팔꿈치와 무릎을 동시에 사용하는 UDT 특유의 근접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남자가 숨이 막혀 비틀거렸습니다. 도망가려고 몸을 돌렸죠. 하지만 할인은 이미 허리춤에서 로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3걸음 뛰어가는 순간 할인이 로프를 투척했습니다. 로프 끝이 정확히 남자의 발목을 감았습니다. 할인은 로프를 강하게 잡아당겼죠. 으악! 남자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혔죠. 할인은 재빨리 달려가 남자의 등에 무릎을 올렸습니다. 남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나 줘. 누가 시켰어? 할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팔을 조금 더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기 직전의 각도였죠. 으악. 다시 물어볼게. 누가 시켰어? 나도 잘 몰라. 거짓말. 할인이 팔을 더 비틀었습니다. 진짜야. 진짜 몰라. 중간책만 알아. 중간책한테만 지시받았어. 중간책 이름이 뭐야? 나성진이라고. 이 학만 관리하는 사람이야. 더는 정말 몰라. 나성진. 할인은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남자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죠. 할인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 나성진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번호를 저장한 뒤 컨테이너 쪽으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군용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비들과 밀봉된 박스들이었죠. 할인은 휴대폰으로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컨테이너 뒤로 숨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멈춰 섰고 6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야, 두 놈은 어디 갔어?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쓰러진 2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젠장, 누가 습격했어? 찾아. 할인은 호흡을 가다듬고 탈출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6명을 상대하기에는 위험했죠. 은밀하게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남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10년 동안 훈련한 감각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항구 담장 근처까지 도착했을 때 할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들이 여전히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담장을 넘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로 돌아온 할인은 확보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나성진이라는 이름, 군용 장비가 가득한 컨테이너,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남자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래서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할인은 나성진을 찾아야 했습니다. 조직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했죠. 할인은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성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할인은 항구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했죠. 나성진은 북항 일대를 장악한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물류회사를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밀수와 불법 거래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할인은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면 대결이 아닌 내부부터 흔드는 방법이었죠. UDT에서 배운 심리전과 교란 작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가짜 경찰 내사 문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경찰 공문 양식을 검색했습니다. 공식 문서 형식을 분석하고 유사하게 제작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북한 밀수 조직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며 내부 제보자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건을 완성한 할인은 조직 내부로 흘려보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전달하면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할인은 밤에 조직원들이 자주 가는 술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화장실에 가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재킷 주머니에 문건을 슬쩍 넣었죠. 다음 날 조직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조직원 2명이 컨테이너 옆에서 다투고 있었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경찰한테 뭐 말한 거 아니야? 미쳤어? 내가 왜 그래? 너나 조심해. 뭐, 너 주제에 감히.
남자들이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었죠. 계획대로였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물류 동선을 혼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들의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조직이 사용하는 선박의 식별 번호를 확인했죠. 밤에 몰래 접근해 선박 외벽에 붙은 번호판을 교체했습니다. 위장 선박을 만든 것입니다. 항만 관제 시스템에도 접근했습니다. UDT 시절 배운 기본적인 해킹 기술을 활용했죠. 조직 선박의 입항 스케줄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3번 부두에 정박하기로 된 선박을 1번 부두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항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리는 멀리서 쌍안경으로 지켜봤죠. 이 멍청한 새끼들아. 3번 부두라고 했잖아. 아니, 시스템에는 1번 부두라고 나와 있었다고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소리야? 누가 건드린 거야? 모르겠습니다. 해킹당한 것 같은데. 젠장, 윗선에 뭐라고 보고해. 일정 다 꼬였어.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작전은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이틀 전 확보한 조직원의 휴대폰을 분석했습니다. 메시지 기록에서 계좌번호를 발견했죠. 하리는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죠. 송금인 이름은 여러 개였지만 모두 실체 없는 서류상 회사들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해경 관련 단체와 연결된 계좌도 보였습니다. 하리는 이 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 북한의 비리를 폭로했죠.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하리는 본격적으로 중간 관리자들을 제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폐부두에서 조직원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폐부두는 1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창고들과 녹슨 크레인들만 남아 있었죠. 하리는 검은 옷을 입고 자정이 넘은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4명의 남자가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죠. 남자 한 명이 하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리는 기둥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지나가는 순간 하린이 목을 조르며 제압했습니다. 소리 없이 기절시켰죠. 두 번째 남자도 같은 방법으로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남자가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아, 누구야?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2명이 달려왔죠. 3명의 남자가 하린을 포위했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감히 이래. 하린은 낮게 웃었습니다. 여자? 하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죠. 여자라서 뭐? 문제 있어? 왼쪽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면 충분해. 이 계집 혼내주자.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했죠. 하리는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동시에 회전하며 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회전킥이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으윽! 남자의 몸이 뒤로 날아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힌 남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앞에 있던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 죽여. 남자가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린을 향해 휘둘렀죠. 쇠파이프가 공중을 가르며 하린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하린은 손을 뻗어 남자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비틀었죠. 뼈가 꺾이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리는 쇠파이프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야. 하린이 마지막 남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미친. 남자가 도망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창고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린이 낮게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죠. 하린은 달려가 컨테이너 벽을 발판 삼아 점프했습니다. 1층 높이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도망가는 남자를 향해 내려찍었습니다. 하린의 팔꿈치가 남자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크! 남자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숨을 고르며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명이 신음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누구야? 널 알 필요 없는 사람. 하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성진은 어디 있어? 몰라. 진짜 몰라. 하린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신분증과 휴대폰, 그리고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메모지에는 조직 내부 연락망과 거래 장소가 적혀 있었죠. 이건 가져갈게. 하린이 증거물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더 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린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밀수품들이 가득했죠. 전자제품, 약품, 그리고 알 수 없는 화학물질들이었습니다. 하린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린은 잠시 멈춰서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확보한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검색했죠. 나성진의 아지트로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 하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직의 내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문건으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물류 동선을 교란시켰으며 비자금 계좌를 폭로했습니다. 중간 관리자들도 하나씩 제압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적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성진을 넘어서 조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린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며 확보한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다음 목표가 명확해졌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확보한 메모지에 적힌 주소는 북한 외곽의 패창고 지역이었습니다. 하린은 이틀 동안 그곳을 정찰했습니다. 낮에는 한산했지만 밤이 되면 트럭들이 드나들었죠. 조직의 주요 거점인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정문은 24시간 경비가 서 있었고 담장은 높았으며 감시 카메라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죠. 하린은 지도를 펼쳐 주변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바다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수중 침투가 가능한 구조였죠. 하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UDT 출신인 하린에게 가장 유리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바다는 하린의 영역이었죠. 사흘째 되는 밤, 하린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방수 가방에 장비들을 넣었습니다. 카메라, 손전등, 공구들까지 빠짐없이 챙겼죠. 바닷가 인적 드문 곳에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섭씨 15도 정도의 수온이었죠. 하지만 하린은 익숙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했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물속을 헤엄쳐 나갔습니다.
창고까지는 약 500m 거리였습니다. 하리는 수심 3m를 유지하며 이동했습니다. 물속은 어두웠지만 방수 손전등으로 방향을 확인했죠. 물고기 떼가 하린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분 후 창고 뒤편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두는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는 멀리 보였죠. 하리는 조용히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수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부두 한쪽에 경납고 입구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 2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었죠. 오늘도 심심하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한 남자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지. 문제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 다른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용해서 졸리잖아. 참아. 몇 시간만 더 있으면 교대야. 하리는 물기를 털며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만 걸었죠. 남자들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2m, 1m,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순식간에 조르며 제압했습니다. 남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죠. 두 번째 남자가 돌아보는 순간 하린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으윽!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단칼의 제압이었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하린은 남자들을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10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방이 있었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어 내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했죠. 상자를 열자 초정밀 광학 장비가 나왔습니다. 군용으로 보이는 야간 투시경과 열감지 장비들이었습니다. 민간에서는 구할 수 없는 최신형 장비들이었죠. 이건 하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불법 무기 거래였습니다. 두 번째 컨테이너에는 총기 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총 총열, 방아쇠 장치, 탄창들이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군용 무기를 분해해서 밀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립하면 완전한 소총이 될 부품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컨테이너를 열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화학물질 냄새였죠. 안에는 플라스틱 통들이 쌓여 있었고 라벨에는 화학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리는 UDT 시절 배운 지식으로 화학식을 분석했습니다. 마약 제조 원료, 희귀한 마약 제조용 화학물질들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물질들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수백 명분의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무기, 마약, 그리고 아직 더 있을지도 몰랐죠. 경납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폐쇄된 컨테이너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다른 컨테이너들과 달리 이상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공구를 꺼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리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하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다기보다는 갇혀 있었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죠. 도와주세요.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인신매매였습니다.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쥐었죠. 괜찮아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하린이 여성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켰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약속할게요. 여성 중 한 명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반드시 살릴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성의 손을 꽉 잡아주며 눈을 마주봤습니다. 하린은 컨테이너 문을 다시 닫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린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거래 내역서, 입출금 기록, 그리고 연락처 명단이 보였죠. 조직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책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공문서였습니다. 해경 고위 간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내용은 단속 면제 허가서였습니다. 특정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해 검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죠. 이게 대체...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찾아보니 사진이 나왔습니다. 술자리 사진이었죠. 조직 리더로 보이는 남자와 해경 간부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둘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밀해 보였죠. 경찰이 도와주지 않은 이유. 하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였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회피한 이유, 해경이 관할이라며 손을 뗀 이유. 모두 이 부패한 결탁 때문이었습니다. 고위 간부가 조직과 한패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비밀을 발견했고 그래서 제거당한 것입니다. 하린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죠. 하린은 모든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컴퓨터를 켰습니다.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경비 두 놈은 어디 갔어? 화장실 간 건가? 둘이 같이? 이상한데. 확인해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린은 재빨리 파일 복사를 멈추고 USB를 뽑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죠. 밖을 보니 4명의 남자가 경납고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썩 나와. 누구야?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하린은 이미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1층 높이였지만 착지는 완벽했죠. 구르기로 충격을 흡수하며 일어났습니다. 저기다. 잡아.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하린은 부두를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부두 끝에 도착한 하린은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으로 깊이 잠수했습니다. 남자들이 부두에서 소리쳤지만 물속의 하린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물속을 헤엄쳐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폐를 가득 채운 산소로 3분 이상 잠수할 수 있었죠. 20분 후 처음 들어갔던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하린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방수 가방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수 케이스 덕분에 사진들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USB도 안전했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컨테이너에 갇혀있던 여성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전쟁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마음속의 차가움은 녹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하린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확보한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들, 서류들, 그리고 USB까지. 모든 것이 조직의 범죄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누구에게 넘겨야 할까요?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경 고위 간부가 조직과 결탁한 상황에서 일반 경찰에게 넘겨봤자 묵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죠. 권력의 끈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동료인 박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하린 씨? 이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박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우리 아버지가 최근에 이상한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뭔가 걱정하시거나.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일주일 전쯤에 뭐라고 하시긴 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물살이 사나워도 헤엄쳐야 한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나아갔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린 씨, 철수 씨는 찾으셨어요? 곧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전화를 끊고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부산 항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북항을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하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북항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항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하린을 데리고 오던 장소였죠.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망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죠. 멀리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15년 전 하린이 UDT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 전망대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빠, 전 해군 특수부대에 가고 싶어요. 위험한 길이다. 각오는 됐니? 네. 저도 아빠처럼 뭔가 지키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것만 기억해라. 아버지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바다 봐라. 물살이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사납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쪽으로 헤엄치느냐다. 무슨 뜻이에요? 물살이 아무리 사나워도 내가 옳다고 느끼는 쪽으로 헤엄쳐라. 쉬운 길보다는 옳은 길을 택해라. 그게 우리 가문의 가르침이다. 당시 하리는 그저 격려의 말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물살이 아무리 사나워도 할인이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쪽으로 헤엄쳐라.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 앞에서도 눈 돌리지 말라는 유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항구의 어둠을, 부패한 권력의 그물을. 하지만 아버지는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불법 물품을 발견했고 침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위험 앞에서도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할인에게 가르친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할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할인은 꾹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안 돼. 아직 울면 안 돼.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아빠를 찾지도 못했는데.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할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UDT에서 배운 감정 조절 호흡법이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뜨거워진 눈시울도 식혀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참아낸 것입니다. 아빠를 되찾고 할인이 바다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패를 끝낸다.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옳다고 느끼는 쪽으로 헤엄쳐 가야 했습니다. 물살이 아무리 사나워도 말입니다. 할인은 일어서서 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힘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끝낼게요, 아빠. 아빠가 시작한 싸움을 제가 끝낼게요. 할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전망대를 떠나 차로 돌아가는 길,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최후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경납고 습격, 인질 구출, 조직원 제압, 그리고 언론 제보까지 모든 단계를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인은 UDT 장비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잠수복, 로프, 공구, 그리고 호신용 장비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경납고의 구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구, 출구, 사무실 위치, 컨테이너 배치까지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검색했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들, 권력에 맞선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5곳을 선정했습니다. 작전이 끝나는 즉시 모든 증거를 동시에 보낼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밤이 되면 할인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인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아버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UDT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빠. 오늘 밤 끝낼게요. 할인이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밤의 작전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눈을 감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걱정하는 얼굴, 자랑스러워하는 얼굴. 모든 표정이 선명했습니다. 꼭 찾을게요. 약속해요. 할인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폭풍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인이 만들 폭풍이, 부패한 권력을 쓸어버릴 폭풍이, 정의를 되찾을 폭풍이, 전쟁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밤 11시 할인은 다시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UDT 장비 일체, 그리고 확고한 결의까지.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납고 외곽에 도착한 할인은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원들이 6명 배치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었죠. 할인은 전기 배전함을 찾아냈습니다. 건물 뒤편 담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공구를 꺼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갔지만 할인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전함 앞에 도착한 할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전선들과 차단기들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주 전원 차단 스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찰칵! 순간 경납고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형광등이 꺼지고 경비등도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일대를 뒤덮었죠. 아, 정전이야. 왜 갑자기 불이 나가? 배전함 확인해봐.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녹색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직원 2명이 손전등을 들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뒤에서 조용히 접근해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죠.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거 사고 아니야. 누가 침입했어? 차 시동 걸어. 빨리. 할인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지게차가 보였습니다. 할인은 지게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켜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어둠을 밝혔습니다. 조직원들이 눈부심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저기다. 저 여자야. 할인은 지게차를 몰아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도주하려던 승용차 한 대가 출구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지게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승용차가 출구에 거의 도착하는 순간 할인이 지게차를 비스듬히 틀었습니다. 거대한 지게차가 출구를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기익! 승용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출구가 막혔습니다. 이런 미친! 운전자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은 지게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승용차 문이 열리며 조직원 3명이 뛰쳐나왔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죠. 죽여버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할인은 몸을 낮추며 피했습니다. 동시에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할인의 발이 남자의 목을 짓눌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할인은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달려가 컨테이너 벽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3m 높이까지 뛰어올랐죠.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남자가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공중에서 두 남자를 향해 내려찍었습니다. 양팔을 벌려 두 남자의 머리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착지하며 두 남자의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쿵! 두 남자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으윽! 신음소리만 들릴 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일어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더 많은 조직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납고 안쪽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차량이었죠. 차가 할인을 피해 다른 출구로 향했습니다. 간부다. 할인이 외쳤습니다. 해경 간부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가방에서 수중식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UDT 시절 수중 작전에서 사용하던 장비였죠. 강력한 절단력을 가진 도구였습니다.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달렸습니다. 할인은 전력으로 달려 거리를 좁혔습니다. 10m, 5m, 3m. 할인이 차량에 바짝 붙었습니다. 절단기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죠. 할인은 몸을 낮춰 차량의 뒷바퀴를 향해 절단기를 들이댔습니다. 지지직.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쾅! 차량이 멈췄습니다. 할인은 재빨리 운전석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경 고위 간부 제복을 입고 있었죠. 증거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할인이 남자의 옷깃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네. 내가 누구야?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어디 있어? 아버지? 무슨 소리야? 할인은 남자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김철수. 북한 컨테이너 관리자. 일주일 전에 실종됐어. 당신들이 납치한 거 알아? 몰라. 난 몰라. 할인은 팔을 더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어디 있어? 정말 모른다고. 현장 일은 조직이 알아서 해.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자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위 간부는 뒷돈만 받고 세부 사항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조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10여 명이었습니다. 손대. 그분한테서 손대. 할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보스를 인질로 잡았어. 가까이 오면 팔이 부러진다. 조직원들이 멈춰섰습니다. 간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국가가 흔들릴 수 있어. 간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려 했지만 공포가 섞여 있었죠. 할인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가는. 할인이 간부의 팔을 더 비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간부가 신음했습니다. 할인은 남자를 완전히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무릎으로 등을 누르고 양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다들 꼼짝 마. 할인이 조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 도망갈 생각하지 마. 사실 경찰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몰랐죠. 몇몇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름과 소속 말해. 최민수. 해양경찰청 작전과장. 무슨 범죄에 가담했어? 밀수 조직과 결탁. 뇌물수수.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미리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차 5대가 경납고로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들어. 모두 손들어. 조직원들이 항복했습니다. 할인도 손을 들었지만 발로는 간부를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신고한 사람이요? 네. 여기 증거들 있어요. 할인이 휴대폰과 USB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해경 고위 간부예요. 조직과 결탁했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다른 경찰들이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경납고 안에 있어요. 빨리 구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찰들이 경납고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6명의 여성들이 구출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여성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명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을 살아있었습니다.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현장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연행됐고 증거물들이 압수됐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난 것입니다. 사흘 후 부산은 큰 뉴스로 떠들썩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죠. 북한 밀수 조직 전원 검거, 해경 고위 간부 구속, 인신매매 피해자 6명 구조, 10년 넘게 이어진 범죄 조직 와해, 항만 밀수 루트 전면 차단, 부패 연결고리 드러나 텔레비전 화면에는 수갑을 찬 조직원들이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경 간부도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렸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하리는 병원 로비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수십 건 거절했습니다. 하리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죠. 경찰의 수사 결과 조직은 15년 전부터 활동해왔다고 했습니다. 무기, 마약, 인신매매까지 손대지 않은 범죄가 없었죠. 해경뿐만 아니라 세관, 항만공사 내부에도 협조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전 발견됐습니다. 항구에서 30km 떨어진 폐공장에 감금되어 있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탈수와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북항이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컨테이너들이 평화로워 보였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할인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인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더라. 할인은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아빠. 미안하다, 할인아. 아빠가 무리한 것 같구나. 무리한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인아, 넌 정말...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것이었죠. 할인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다 해낸 거지. 경찰도 말해주더라. 내가 증거를 모으고 조직을 무너뜨렸다고. 아빠가 시작한 일이에요. 전 그냥 마무리한 것뿐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아빠보다 훨씬 용감했어. 혼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물살이 사나워도 오른쪽으로 헤엄치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이제 아빠 걱정할 일 없어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바다 다시 깨끗해졌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항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지켜온 바다였습니다. 그래, 깨끗해졌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병실에서 1시간을 보낸 뒤 할인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북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할인은 다시 북항 전망대에 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수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죠. 북항의 고요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부산은 새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난간에 기대어 항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고 크레인들이 하나둘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배들이 입항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대신해 할인이 항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깨끗한 곳이 됐습니다. 부패가 제거됐고 범죄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6명은 모두 구조됐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구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낸 바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바다였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바다였습니다.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폐를 채웠습니다. 짠 내음과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가 지키려 했던 이 자리. 할인이 바다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킬게요. 맹세였습니다. 할인 스스로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 바다에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앞으로 할인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비쳤습니다. 파도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전망대를 떠나 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퇴원시키는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서 따뜻한 밥을 차려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할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전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었고 보통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필요하다면, 정의를 위해서라면 할인은 또다시 싸울 것입니다. 차가 전망대를 떠나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항에서는 배 한 척이 천천히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바다로 나아가는 배를 할인은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살이 아무리 사나워도 내가 옳다고 느끼는 쪽으로 헤엄쳐라.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삶은 때로 거칠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었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인은 아버지의 병실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응, 집에 가자꾸나. 할인이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인아,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 수 있니? 당연하죠.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특별한 날? 아빠가 돌아오신 날이잖아요. 아버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북항, 컨테이너, 크레인,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악은 심판받았습니다. 할인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 북항의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파도를 할인이 지켜낸 바다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